전선도랑에 누워 친구들과 전쟁 참상을 목격하던 중 갑자기 드론이 윙윙거리며 다가오는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보병들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입니다. 이미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당신은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한 동료가 말합니다. 그는 스매시 2000L AI 기반 조준경이 장착된 소총을 꺼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는 다가오는 드론의 대략적인 방향으로 총을 겨누고 한 발 쏘자 단번에 그 드론을 격추시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장난을 당하거나 SF 영화 속에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 모든 전쟁에서 당신과 보병들을 괴롭히던 존재에 드디어 맞수가 생긴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슈터에서 개발한 새로운 스매시 2000L 사격 통제 시스템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요. 최첨단, 종종 AI로 구동되는 조준경은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주요 군대가 개발해온 것이지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2000L은 아마도 현존하는 가장 발전된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조준경의 기록이 우스울 정도로 형편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미 해병대, 영국, 호주 및 기타 국가에서 테스트와 도입이 진행 중인 이 새로운 시스템이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스매시 2000L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이 장치가 소형 드론에만 효과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기에 따라 드론은 매우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됩니다. 고병을 겨냥한 드론 대부분은 소형 또는 초소형으로 무게가 보통 9kg 미하이며 날개 길이도 2m, 약 6.5피트 미만입니다. 대부분 소형 드론은 실제로 더 작아요. 2m 드론은 쉽게 눈에 띄니까요. 저는 이만한 트레일러가 있어 모든 것이 커 보입니다. 스매시 2000L 시스템이 격추하도록 설계된 드론은 대략 DJI 매빅 드론 크기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모두 사용했으나 DJI 수출 중단 후 양측이 자체적으로 유사 드론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과 다른 유사한 디자인의 드론들은 실제로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드론 중 하나입니다. 양측 모두 매달 약 1만 대씩 이 드론들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매시 2000L, 이 대응하도록 설계된 위협 유형입니다. 마빗 23 드론은 약 34cm다 28cm 크기에 높이는 10cm입니다. 이것은 대략 도미노 피자 한 판 정도의 크기이며 좀 더 가까운 비교를 하자면 일반 노트북 화면보다 약간 더 큰 정도입니다. 이 드론들의 작은 크기는 폭발성 탄약을 제외하고 그들을 매우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이 드론들은 시속 약 80km, 즉 50마일에 달하거나 그 이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일부 드론은 그 속도의 2배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병사들이 직면한 현실은 적군과 장갑차를 경계하는 것 외에도 항상 주위를 살피며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폭발물이 실린 쿼드콥터가 말 그대로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단 몇 초 만에 병사들에게 접근해 그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병들에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드론이 거의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군집 공격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는 결과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명으로 구성된 분대에 15대의 드론 군집을 투입한다면 그중 몇 대는 반드시 전자교란과 방어 사격을 뚫고 침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드문 위협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2020년대의 전쟁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3.1 작전, 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이후 이 작전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4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드론의 대량 생산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오늘날까지 우크라이나는 연간 약 3,000대의 드론을 국내에서 생산하던 수준에서 5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수치도 연간 약 350만 대로 비슷합니다. 이 생산량 중 상당히 큰, 하지만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소형 대보병 드론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위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라면 기술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기 때문에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군인들은 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들은 아직도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소형 드론은 여전히 새로운 위협이며 완벽한 전략은 없습니다. 현장 전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술도 반응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명백한 해결책은 모든 것을 완전히 제밍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율 드론이 전쟁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드론은 여전히 실시간으로 조종사가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 조종사는 무선 링크를 통해 드론과 통신하며 그 링크를 제밍, 즉 무선 주파수로 가득 채워버리면 드론은 조종사와의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제밍 장치 자체는 소총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2025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서 유명하게 등장했습니다. 이런 무기가 교황 장례식에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매우 특이한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드론의 70% 이상이 재밍에 의해 효과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그 문제의 해결책을 광섬유 드론에서 찾았습니다. 이 드론들은 모든 통신을 전달하는 긴 광섬유 스프를 장착하고 있어서 갑자기 재밍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드론과 조종사 사이의 연결을 끊으려면 그 선을 물리적으로 잘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호망도 사용되었습니다. 접근하는 드론의 크기에 따라 대형 및 소형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심지어 다른 드론을 이용해 드론을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자신의 주무기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돌격소총으로 드론을 격추시키려면 아드레날린이 치솟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 상당히 두려워하는 병사가 고속도로 속도로 불규칙하게 날아다니는 배구공 크기 정도의 표적을 50치 200m 거리에서 명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5.56mm 또는 7.62mm 지경의 탄환으로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자폭 드론과 달리 머리 위에 떠 있으면서 병사들에게 폭발성 탄약을 투하하는 채공 드론을 격추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조차 이런 드론들은 느려지고 정지해야 하는 전술 때문에 소화기 사격에 더 취약해지지만 병사들은 여전히 격추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일까요? 드론은 정지해 있을 때조차 여전히 작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이 사용하는 탄환도 여전히 아주 작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도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병분대 모두 최후의 대드론 화기로 산탄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총이나 권총처럼 하나의 작은 탄환을 발사하는 대신 산탄총은 더 작은 탄환 여러 개를 넓게 퍼뜨려 발사합니다. 이로 인해 극도의 속도로 공중을 이동하는 치명적인 납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유로 산탄총은 스키트 사격이나 조류 사냥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AK-47로 오리를 잡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산탄총은 최후의 수단으로 드론에 대항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넬리와 같은 일부 제조업체들은 특수 탄환을 사용하는 대드론 산탄총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고차 탄환 대신 여러 개의 소형 탄자를 발사하는 특수 5.56 대드론 탄환을 개발했습니다. 병사는 계속 목표를 추적하며 5발 또는 6발을 발사해야 하지만 산탄총 원리를 적용한 이 탄환은 일반 탄약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탄약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들의 효과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로 사수 자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얼마나 사격을 잘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드론과 싸우는 건 지옥과 같으며 특히 드론이 때로 방어선을 돌파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사수라도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벽하게 조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스매시 2000LA 등장합니다. 스매시의 기본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군인을 명사수로 만드는 것이죠. 스매시는 본질적으로 대부분의 화기에 장착할 수 있는 매우 첨단 조준경입니다. 그리고 드론처럼 아주 작고 움직이는 표적도 95%의 명중 확률로 맞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숙련된 사수들이 레드도트 조준기를 사용해 약 100m 거리에서 사격할 때 평균 명중률은 20%에 불과합니다. 스매시 2000회를 사용하면 훈련병조차도 평균 80%의 명중률을 기록하고 숙련된 사수들은 앞서 언급한 95%까지 도달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스매시는 사수가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달린 디지털 카메라, 트리거 가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모든 작업을 처리합니다. 표적을 고정하고 속도, 방향, 거리, 그리고 바람이나 습도 같은 환경 조건을 분석해서 병사가 사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을 계산합니다. 타겟을 잠금하면 스매시는 최적의 사격 시점을 계산할 때까지 타겟을 추적합니다. 컴퓨터가 명중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면 트리거 가드를 이용해 방아쇠를 차단합니다. 사수는 방아쇠가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댑니다. 그리고 사수가 컴퓨터가 명중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정확한 지점에 조준하면 컴퓨터가 트리거 가드를 해제하고 방아쇠가 당겨져 드론이 하늘에서 격추됩니다. 사수는 컴퓨터가 트리거 가드를 해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지만 빠르게 날아다니는 드론의 경우 명중 확률이 높은 시간창은 매우 짧습니다. 사수가 방아쇠를 누른 채 컴퓨터가 적절한 순간에 트리거 가드를 해제하길 기다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미국에서 테스트할 때
스매시는 배회하는 드론을 놀랄 만큼 쉽게 격추시켰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스매시 없이 쏘는 것보다 스매시로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보병 부대처럼 지상 표적 제거에도 쓸 수 있으며 그럴 때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드에서는 주간에 최대 300m, 즉 거의 1000피트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 소형 드론 제거 모드에서는 주 야간 모두 최대 100m, 약 300피트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스매시는 단순히 소형 드론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드론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보통 정찰용으로 사용되며 직접적인 공격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기도 합니다. 제 드론도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작습니다. 그걸 100m 거리에서 맞추긴 정말 어렵죠. 스매시 시스템은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 작습니다. 무게는 740g, 즉 26온스이고 대부분의 확대 조준경보다 작으며 배터리는 충전 없이 7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스매시는 조준선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을 추적하려면 적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는 최소한 약간은 몸을 드러내야 하며 둘째, 벽을 투시할 수 없어 엄폐물 뒤 적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를 들어 사수가 빽빽한 덤불 속에서 조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매시가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스마트 슈터는 스매시 2000L의 추가 장비로 스매시 호퍼 5000이라는 원격 조종 무장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1990년대 스타일의 멋진 이름을 가진 장비도 있습니다. 적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병사는 2000L 시스템 2 장착된 소총을 호퍼 5000에 올려 엄폐물 뒤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습니다. 2000L 시스템이나 화기의 기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추적과 사격 최적화 과정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조작자는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5kg으로 무겁고 부피도 커 설치에 시간이 오래 걸려 병사만큼 기동성이 없습니다. 또한 병사가 모든 것을 두고 즉시 떠나야 할 때는 먼저 시스템에서 무기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스매시 2000L 이 드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준의 정확성과 속도는 보병이 자신의 화기로 드론을 격추할 때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스매시는 본질적으로 그 작업을 훨씬 더 정확하고 거의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에서 현장에서 입증되었으나 모든 보병이 이 시스템을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분대마다 한 명의 소총수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며 주로 드론 대응이나 소집된 예비군의 사격 보조를 위해 아껴둡니다. 이 시스템은 가자 전쟁 동안 처음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바로 아군 5인 사격 블루온블루 사건이었습니다. 도입 초기 이 시스템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해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 사이에서 아군 5인 사격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스매시 2000L은 이스라엘 방위군 외에도 미국 해병대, 네덜란드, 인도, 독일, 영국에서 도입됐으며 영국은 특수부대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호주 군대도 시험 중이나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해병대가 스매시 2000L 시스템을 장착해 중동에 배치된 사실이 사진 행사에서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제조업체는 미 육군과 $1070만 계약을 체결했고 미 육군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두 번째 군종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멋지고 첨단 기술이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 SF 영화처럼 흥미로워 모두의 기대를 모아 이 영상을 클릭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초의 AI 기반 조준경은 아닙니다. 사실 보병 교전 방식을 혁신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조준경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더 전통적인 방식의 조준경으로 대체되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또 다른 광학 시스템은 알크스로 LB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돌격소총 전투 적용 체계의 약자입니다. 이 조준경은 어떤 돌격소총이든 스마트 무기로 바꿔준다고 하며 대부분의 현대식 돌격소총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비정상적인 자세나 모퉁이 너머에서도 사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헬멧에 부착하고 항상 착용하는 아이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품은 소총에 장착되며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눈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여 총의 시점에서 실시간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병사는 자신이 보이지 않고 무기만 모퉁이 너머로 내밀어 아르쿠스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나 실외 근접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무엇이 기다릴지 모른 채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확실히 천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아르쿠스는 병사가 몸을 노출하지 않고 모퉁이 너머 적을 발견하고 사격하게 해줍니다. 아르쿠스는 신체 형태를 인식해 조작자의 저반부에 목표물을 표시하고 움직임도 쉽게 감지합니다. 아르쿠스는 조작자에게 거리 추정 정보를 제공하며 영상은 동시에 지휘본부로 전송되어 모든 사람이 조작자가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스매시 2000L과 비슷하게 사격을 제어해 현장 정확도를 높입니다. 이 장치는 조작자에게 내장된 나침반도 제공하여 지도를 계속 확인하거나 GPS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질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열 화상 모드와 전자 광학 모드 두 가지 작동 모드를 통해 조작자는 주간과 야간 모드에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약이 부족할 때를 알려주는 사격 카운터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디오 게임 같은 기능입니다. 보병들이 실제로 겪는 많은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다른 어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쿠스를 선보인 지 5년이 지났지만 도입 시도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영화 에일리언 타겟 추적 시스템을 연상시켰다는 점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 모퉁이 뒤에서 총이 보이면 거기 서서 맞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르쿠스가 조준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모두가 총을 공중에 들고 반동 없이 모퉁이 뒤에서 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해보면 결국 아르쿠스는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분대무기 프로그램 XM157 사격 통제 시스템 이 포함된 이 프로그램의 상황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XM7 소총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이미 준비해두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영상이 끝난 후에 그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XM157에 관해서는 시험 결과가 실망스러웠습니다. 2024년 시험에서 이 사격 통제 시스템은 사용한 군인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24년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XM157이 장착된 XM7은 72시간 전시 임무를 치명적인 고장 없이 완수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이 새로운 조준경의 사용성을 평균 이하 혹은 불합격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후 국방시각정보 배포 서비스는 제101 공수사단의 부사관이 이 총과 XM157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겉보기에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같은 하사관은 나중에 레딧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서 그는 자신이 새 무기를 비판하는 10분 이상의 분량이 영상에서 잘려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XM157에 대해 구체적 언급 없이 보텍스 XM157은 형편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보텍스 제품을 좋아하지만 이건 별로입니다. 여러 개의 저반 초점 조절링, 즉 디옵터 조절 장치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움직였습니다. 최대 밝기로에도 밝지 않아 맑은 날은 거의 안 보입니다. 평지 사격장에서 사격 후 빨간 화면 고장이 발생한 제품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다른 제품은 전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레이저에는 심각한 영점 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용 끝. 이론적으로는 모든 신형 총기에 사용되어야 할 XM157은 확대 기능과 통합된 레이저 거리 측정기, 조준 레이저, 환경 센서, 탄도 계산기, 나침반, 무선 통신, 그리고 디스플레이 오버레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터리 문제와 앞서 언급한 빨간 화면, 밝기 문제 등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히 심각한 것은 확실합니다. 2024년 그 보고서 이후 XM157 언급은 없었고 미 육군과 보텍스사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듯합니다. 수년간 차세대 사격 통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끝에 이 조준경은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고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실전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새로운 조준경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새 군사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러시아는 반드시 대응합니다. 2025년에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칼라시니코프 콘체르는 2023년부터 이미 XM157과 동급의 러시아형 조준경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AK-12 돌격 소총과 GPR-20 언더배럴 유탄판 발사기에 맞춰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XM157, 스매시 2000의 아르쿠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실제로 거의 동일하며 약간의 기능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스템은 거리 측정 기능, 열 화상,
표적 추적, 탄도 계산기, 나침반, 디지털 디스플레이, 그리고 물론 조준과 사격을 대신해주는 통합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이 전장 혁신의 개발이 시작된 지 최소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2025년 보고서가 러시아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조준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는 군사 기술 개발에 있어서 그다지 투명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새 조준경이 실전 배치됐다는 보고나 긍정적 테스트 보고서가 없습니다. 보고할 만한 게 있었다면 러시아가 전시 혁신을 자랑하는 걸 좋아하니 우리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AI 지원 첨단 조준경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면 그 결과는 이를 둘러싼 과대 광고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칩니다. 러시아와 미 육군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많은 돈을 들여 홍보했지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이런 조준경을 개발해온 이스라엘조차도 일부만 사용하고 있을 뿐 전 IDF에 전면적으로 보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영상에서 다룬 가장 명백한 질문입니다. 언론에서 전쟁의 양상을 혁신할 차세대 기술로 극찬받는 이 장치들이 결국 끝없는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한 걸까요? 왜 첨단 조준경은 계속 실패할까요? 설령 내일이라도 XM157이나 스매시 2000L 같은 조준경이 완벽하게 개선되어 모든 소프트웨어 오류와 배터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첨단 광학 장비가 표준이 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전히 세 가지 주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 때문에 첨단 조준경이 진정한 표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교리에 관한 것으로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병력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결국 역효과로 재래식 장비로 싸우는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도구를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스매시 2000L을 직접적인 예로 들면 보병들이 조준과 방아쇠를 당기는 일을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 결과는 병사가 사격 전투원에서 단순히 무기를 대략적으로 다루고 대충 올바른 방향으로 겨누는 사람으로 격화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격 통제 시스템이 수행하게 되죠. 이럴 땐 병사가 무기 시스템의 거치대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 전제만 보면 그리 나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목표물을 더 잘 맞추니까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답이 예입니다. 하지만 잘못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군 오사 사고를 예로 들어보죠. 사고를 낸 군인들은 스매시 2000L 시스템에서 사격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동료를 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적을 향해 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책임은 순식간에 그들의 손을 벗어났고 그들은 시스템이 쏘라고 했다는 오래된 변명 뒤에 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위 권위잖아. 우리가 상위 권위로 인식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권위가 틀렸다고 느껴도 항상 권위자가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부터 사냥꾼까지 총기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총기 취급의 황금 규칙을 배웁니다. 그중 하나는 사수는 항상 자신의 표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확신하지 않는 이상 적 전투원일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함부로 발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민간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군 전투원인데 당신이 잘못 식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끊임없는 논쟁이 전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지만 아군 오인 사격을 피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간만이 이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아군을 쏜 일부 이스라엘 방위군 IDF 병사들은 스매치의 표적 지정에 의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표적 지정 책임을 첨단 광학 장비에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TV쇼 더 오피스의 한 장면에서 마이클이 GPS를 따라가다가 일부러 호수로 차를 몰고 가면서 기계가 더 잘한다고 외치는 모습은 GPS가 자신보다 더 많이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 장면이야말로 이런 정신적 딜레마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첨단 장비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은 인간이 이중으로 확인하지 않은 기술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이 탈보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약간 안개가 끼거나 폭격 때문에 전장에 끝없는 먼지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AI 광학 장비가 총된 병사만큼밖에 못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기술이 조준을 대신해주던 것에 익숙해진 병사는 똑같은 기술이 완전히 쓸모없어지고
일반 조준경으로 사격하는 자신의 사격 실력이 꽤나 녹슬었다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스매시 2000L이 어떻게든 작동을 멈추게 된다면, 예를 들어 EMP 공격을 받거나 부대가 현장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조준경의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시스템이 자신의 일을 대신해 주던 것에 익숙해진 병사는 이제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았던 기술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는 스스로 판단하고 조준하고 사격까지 모두 직접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진지한 군대들은 신형뿐만 아니라 구형 장비로도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반복하게 합니다. 요즘 포병 관측병들은 컴퓨터와 나침반이 결합된 매우 발전된 장비를 사용해 포격을 유도합니다. 그들은 전장 실시간 영상이 나오는 태블릿에서 몇 개의 버튼만 누르면 포격이 바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파괴돼도 쌍안경, 나침반,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포격 유도는 가능합니다. 스매시 2000L 같은 첨단 조준경이나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조준경은 주로 드론 격추용으로 군대에서 주력 장비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병사들이 여기에만 의존하도록 교육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휘관들은 이런 복잡한 기술이 얼마나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준경과 아이언 사이트는 여전히 표준으로 남고, AI 기반 조준경은 드론 격추나 기존 장비로 조준이 어려운 특수 목표 등 제한된 임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책임의 분산과 전통적인 사격 실력의 저하가 자동 조준 조준경이 표준이 되지 않는 가장 명확한 논리적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인간의 영향 없이 스스로 조준하는 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조준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팔랑스 근접방어 무기 시스템, 줄여서 CWIS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근접방어 무기 시스템으로 20mm 벌컨 기관포로 무장되어 있으며 함선에 장착되어 접근하는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무기로 설계된 사격 통제 레이더로 유도됩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는 스매시 2000L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더 큰 규모에서 더 먼 거리에서 더 큰 표적을 상대로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무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표적을 탐색하고 탐지하며 추적하고 접근하는 표적을 격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군 함정과 접근하는 미사일에 있어서는 스매시 2000L이 이 보병과 접근하는 드론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펠랭스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스매시 2000L보다 발전했지만 여전히 실수했고 완전히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1989년 실사격 훈련에서 이 시스템은 드론을 격추한 후 바다에 떨어질 때까지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100% 정확하지 않고 일부 탄원이 관통해 USS 엘파소의 펠랭스가 실수로 USS 이오지마를 공격해 아군 선원 1명이 사망, 1명이 부상했습니다. 2년 전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 전투기가 실수로 미국 프리기탐 USS 스타크에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함정은 관찰만 하고 있었습니다. 펠렌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두 미사일이 함선을 명중, 해군 37명 사망, 21명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사격 훈련 영상에서는 아무리 펠랭스가 치명적이라 해도 조준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저격수라기보다는 매우 정확한 기관총에 가깝습니다. 펠랭스는 표적의 움직임을 계산해 목표 지점에 연속적으로 탄원을 발사하며 일부는 표적의 명중에 격추시키지만 대부분은 빗나갑니다. 그리고 이 점을 주목하세요. 펠랭스는 정말로 환상적인 무기 시스템이며 지금까지 존재하는 사격 통제 시스템 중에서 단연코 가장 잘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성이 높고 오랜 기간 개발된 그 시스템조차도 완벽한 정확도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스매시 2000L과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세계 최고의 사격 통제 시스템조차 인간 전투병보다 조준과 사격이 더 뛰어난 자동 사격 시스템과 결합해도 100% 정확도에 도달할 수 없다면 인간이 조작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격에서 완벽하게 표준화된 퍼펙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바람, 습도, 비, 가시성, 표적의 움직임, 속도,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등 이 모든 것들이 100% 명중률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모든 표적이 완벽한 전투 조건에서 완전히 가만히 서서 맞아주기만 하는 세상에서나 가능한 현실이죠.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AI 기반 조준경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병사의 전투 준비 태세와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교리적 논리를 종합해보면
첨단 광학 장비가 결코 인간의 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분명히 대량으로 도입될 것이고 군대는 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보병 드론을 격추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장비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표준 보병 사격 통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